자, OS 7계층이란 무엇이냐? 자,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자,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통신 규약이다. 근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규약이다. 자, 서로 송수신할 때 서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약속을 정하는데 각 7개의 단계로 그 약속들을 따로 분리를 시켜서 규정을 하는 거죠. 자, 7개의 단계는 상위 계층부터 시작하면 송신 측에서 보면은 응용, 표현,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상위 계층, 하위 계층으로 구분을 해요. 하위 계층은 되게 물리적인 것, 데이터 데이터 회선이나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하위 계층의 역할이고, 상위 계층은 실제 데이터에 관련된 것,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동기점을 부여하거나 이렇게 데이터에 관련된 게 상위 계층의 역할이죠. 자, 그리고 이 전송 계층, 상위 계층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 전송 계층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두 계층을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위 3개의 계층이 실제 송신 측과 수신 측까지 가는 그 연결 과정, 네트워크 과정, 그 네트워크 연결까지 시키는 게 이 3계층의 역할이에요. 연결을 시켰어요. 이제 연결을 시켰으면은 데이터가 이제 전송되겠죠. 이 전송되는 역할을 하는 게 전송 계층이에요. 연결된 후에 데이터는 이제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선을 서로 먼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래 3계층에 의해서 회선을 연결시켜 놓으면은 이제 그 연결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으면은 그 다리 위로 이제 짐을 보내는 거예요. 전송 계층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보내는 데이터에 각각의 계층별로, 이 상위 각각의 계층별로 데이터에 알맞게 무슨 데이터를 포장하고 아니면 데이터를 좀 다듬고 하는 게 위에 3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보내면은 수신 측에서는 어때요? 거꾸로 이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각각의 계층별로 데이터를 보낼 땐 각각의 계층별로 각 계층에 맞는 특정한 어떤 그런 규칙들을 계속 추가를 시켜요. 응용 계층 관련된 데이터 추가. 그러면 반대로 수신 측에서는 추가된 그 데이터를 하나씩 해석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해석하면서.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실제 데이터 전송 과정을 보면서 각 계층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응용 계층. 자, 응용 계층은 뭐라는 거냐면은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 OS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단어를 검색해요. 그죠? 시나공이라는 걸 검색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이 OSI 환경,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환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네트워크 환경에 접속할 수 있게끔 오픈을 시켜주는 거예요. 웹브라우저 프로그램,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메일도 있고, 메일을 전송할 때 이메일, 파일 전송을 한다 그러면 FTP를 쓰겠죠. 각각의 프로그램들에게 맞게끔 OS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메일 보내는 환경이 따로 있고, 파일 전송할 때의 환경이 다르고, 각각의 환경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 싶으면 노트북을 하겠다 싶으면 컴퓨터를 켜놓는 거고, 아니면은 필기도구만 하겠다 그러면 공책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각각 환경이 달라진단 말이야. 밥을 먹으면 식당에서 먹는 거고, 잠을 잘 때는 침실에서 자는 거고, 이와 같이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니까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OSI 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그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선 웹브라우저에서 시나공을 검색한다 라는 걸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응용 계층에서는 이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이 OSI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시나공이라고 검색을 딱 해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 전달된 데는 어때요? 시나공 검색만 하지만은 그 프로그램 안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어요? 시나공을 포함한 데이터나 이미지, 동영상 등 모든 정보를 검색해라 라는 부가적인 정보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메시지 형태로 돼서 표현 계층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표현 계층에서 뭐 하냐? 응용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수신 측에 알맞은 코드나 형식 변환. 무슨 얘기냐면은 코드, 보통 컴퓨터 내부에서 ASCII 코드로 작성된 문구다. 그럼 이거를 전송하기에 편한 EBCDIC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반대의 과정을 수행한다든지, 혹은 내가 보내는 게 데이터가 이미지다. 그럼 이미지면은 어떤 이미지냐? 그게 BMP냐? 아니면 JPG냐? 이런 형식을 맞추는 거죠. 동영상이면 MPEG이냐? 아니면 AVI냐? 이와 같이 형식을 맞추는 거예요.
코드나 형식을 맞춰주는 것들이 표현 계층에서 수행되는 역할이에요. 또 압축이 필요하다 혹은 암호화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도 표현 계층에서 그 과정을 수행하는 거죠. 자, 응용 계층에서 온 메시지에다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뭐 형식을 변환하든 아니면은 코드를 변환하든 암호화시키든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을 한 메시지에다가 어떤 가공을 했다는 걸 알려줘야겠죠. 예. 거기에 담긴 데이터의 유형과 전송 길이 등 표현 계층에서 작업한 정보가 담긴 헤더를 메시지에 추가해요. 자, 이와 같이 각 계층별로 계층에서 작업한 내역을 알 수 있는 이런 헤더들을 다 추가하게 돼 있어요. 표현 계층에서는 코드나 형식 변환, 압축이나 암호화를 수행하는데 그 수행한 데이터에다가 헤더를 첨부해서 아래 세션 계층으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럼 세션 계층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션 계층에서는 송신 시 데이터 점검 및 복구를 위한 동기점. 세션 계층에서는 이 동기점이 중요한데, 자, 앞서 전달받은 이 메시지를 하나의 대화 형태, 하나의 교환 단위로 쪼개요. 쪼갠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동기점을 집어넣어요. 자, 이때 동기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데이터 교환 단위, 자, 이런 하나의 데이터 교환 단위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동기점이 대동기점, 좀 큰 동기점, 대동기점. 그 대화 내부에도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소동기점.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대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확인하고, 혹은 대화 중에서 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오류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분점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션 계층에서는 대화 교환을 위한 단위로 구분해서 그 각 단위에 동기점을 부여한다. 즉, 이 하나하나가 서로가 송수인 되는 어떤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세션, 연결을 위한 단위. 연결을 설정하고 유지하고 종료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하나하나의 대화들, 이것들을 쪼개서 그 사이사이에 동기점을 부여한다. 동기점을 부여하는 이유는 뭐 데이터를 점검하거나 오류 났을 때는 복구, 점검이나 복구를 위해서 동기점을 부여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션 계층도 세션 장르에서 어떻게 동기점을 부여했고, 어떻게 뭐 세션 연결 설정 과정과 유지 종료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그런 정보가 담긴 헤더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전송 계층으로 보내는 거죠. 이 내용을. 자, 그럼 전송 계층에서는, 자,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응용 계층부터 세션 계층까지는 데이터를 포장하는 과정이야. 데이터를 어떻게 더 잘 포장하느냐, 뭐 깎고 다듬고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 전송 계층은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종단 시스템, 송신 측과 수신 측 두 시스템 간의 투명한 데이터 전송, 투명하다, 정확하다, 안정된,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계층이 전송 계층,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이다. 자, 그리고 포트를 관리하는데, 포트 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용자가 뭐 웹브라우저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웹브라우저도 하고 뭐 파일도 전송하고 그다음 그 이메일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 지금 전송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건지를 얘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번호, 그 데이터의 포트 번호가 80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데이터는 웹브라우저 관련된 데이터구나. 그리고 포트 번호가 23이면 이거는 파일 전송을 위한 데이터구나. 이와 같이 포트 번호를 관리해서 해당된 데이터가 어느 응용 프로그램, 상위 계층의 어느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달될지까지도 판독해서 관리하는 게 전송 계층의 역할인 거예요. 가장 큰 역할은 우선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고 그 다음 포트 번호를 관리해서 어느 프로그램에 관련된 데이터인지를 판독한다는 거. 자, 앞서 받은 데이터에 뭘 추가해요? 헤더를 추가한다. 어떤 정보가 있겠어요? 뭐 포트와 관련된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전송될 때 TCP와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TCP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계속 확인을 해요. 데이터가 잘 가고 있는지, 흐름 제어나 오류 검출 기능이 있어서 계속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거죠. 믿을만하게 가는 거예요. UDP는 우선 빠른 전송을 위해서 확인은 안 해요. 보내기만 해요.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신뢰성은 없어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지도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 헤더에 포함시켜서 데이터를 어디로? 이번엔 네트워크 계층으로 보내는 거죠. 자, 앞서 응용 계층부터 세션 계층까지의 어떤 데이터 단위는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전송 계층에서의 단위는 세그먼트. 이만큼. 전송 계층에서 다뤄지는 데이터는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세그먼트.
자, 이제 네트워크 계층으로 가는 거죠. 상위 계층, 그 다음 중간에 전송 계층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실제 주고받는 거. 그죠? 여기는 데이터와 관련된 거. 자, 그럼 네트워크는 네트워크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네트워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은 실제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그 송신측과 수신측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어디까지냐? 그 범위에 대한 구분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그 송신층을 정확히 찾는 어떤 그런 역할. 즉, 우리가 인터넷 할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에서 컴퓨터로 이제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검색한 그 정보가 가서 그 서버에 도착해서 서버가 다시 결과를 주겠죠. 그런 서버가 있는 위치. 서버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한다. 구글 서버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뭐 북미에도 있고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으로 가겠죠. 뭐 홍콩 같은 데 서버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검색을 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 집에서 나가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뭐 홍콩으로 가겠죠. 이런 과정에서 인접한,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인접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랜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랜. 그래서 랜 안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랜을 벗어난 다음부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랜 안에까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다리를 놓는 거고, 그 다음 그 이후 실제 그러니까 랜 밖으로 그리고 실제 그 수신치까지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지금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개방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관리, 연결 유지 해제, 뭐 네트워크 계층이든 데이터 링크 계층이든 관리 유지 해제는 같이 해요. 근데 그 범위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데이터의 교환 및 중계를 수행하며 데이터 전송을 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한다. 여기서 이 경로 선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까 얘기한 그 랜 밖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랜 밖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경로를 찾아서 실제 송신층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주소가 헤더에 포함돼요. 실제 이 IP 주소가 송신측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헤더에 포함된 수신측 IP 주소를 이용해서 수신측을 찾는다. 랜 밖에서 실제 데이터가 전송돼 송신측을 찾을 때 IP 주소를 이용한다.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그 전송 계층에서 세그먼트 단위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헤더가 더 추가돼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전송되는 단위는 패킷이에요, 패킷. 네트워크 계층에서 다루는 단위는 패킷. 자, 라우팅 프로토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한다. 자,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로를 찾는 데 있어서, 자,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은 랜을 벗어났어요. 랜을 벗어나면은 무수히 많은 인터넷 환경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경로로 가야 될지, 네, 이제 송신측은 알고 있어요, IP 주소로. 아니, 수신측은 알고 있어요, IP 주소로. 그럼 수신측까지 가는 거리가 어느 부분이 제일 빠른가? 즉, 어느 회선이 제일 지금 안 막히고 비어 있느냐? 좀 빠른 도로로 가자. 우리가 보통 그 길을 찾아갈 때 그 뭐 맵을 키잖아요, 내비게이션. 이때 가장 빠른 도로를 찾아주는 것처럼 라우터 프로토콜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시간, 그러니까 라우터 프로토콜은 계속 신호를 보내보는 거예요. 그 수신측으로 신호를 보내보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 A라는 방향, B, C, D라는 방향, 여러 방향으로 데이터가 갔다가 다시 오겠죠. 갔다가 오는 속도를 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가장 빠르구나, 이 부분이 가장 느리구나. 그럼 빠른 데로 우선 가요. 데이터를 먼저 일부를 보내요. 데이터가 10개 보내는데 우선 하나, 둘, 셋 개까지 쭉 보내요. 보내는 과정에서 계속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보내던 라인이 막히고 다른 쪽이 빨라졌어요. 그럼 또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와 같이 매번 길 찾기를 할 때도 매번 새로운 경로를 검색하잖아요. 이것처럼 라우터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빠른 경로가 어딘지를 찾아주는 거죠. 그런 라우터 프로토콜도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 IP 주소가 헤더에 포함된다는 것. 이게 네트워크 계층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 앞서 네트워크는 랜 밖에서의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데이터 링크 계층은 랜 안에서, 즉 인접한 개방 시스템들 간에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랜 안에서. 보통 우리 뭐 허브로 연결되죠, 많이. 랜에서는. 랜 안에서는 IP가 없어도 돼요. IP도 없이 우리 랜 카드 있죠, 랜. 컴퓨터에 꽂혀 있는 랜 카드. 그 랜 카드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그 고유의 번호를 맥 주소라고 해요, 맥 주소. 이 맥 주소만 가지고도 랜 안에서는 서로 통신이 가능해요. 사무실 내에서도 IP 주소 없이도 안에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이와 같이 데이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안에서의 어떤 데이터 전송이다. 랜 안에서의 데이터 전송일 경우는 굳이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필요도 없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그 정보만으로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회선을 구성하고 오류 제어, 흐름 제어를 한다. 회선을 구성하는데 어디까지 회선? 자, 이 랜 안에서까지 회선. 자, 그런데 만약에 랜을 밖으로 벗어난다. 실제 내가 필요하는 찾고자 하는 수신 측은 랜 밖에 있다. 그럴 경우는 이 데이터가 요 랜 위치 여기까지만 우선 회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회선을 구축하고 그때까지 오류 제어, 흐름 제어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랜을 벗어나서 이제 최적의 경로를 찾겠죠. 여러 개 중에서. 이 이후 과정, 이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한다는 거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앞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전달된 패킷에 뭘 더하냐? 헤더를 더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물리적인 주소 이런 정보를 넣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여기에 관련된 규정된 정보를 실어서 헤더를 담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은 다른 계층과 달리 이제 이 계층이 거의 마지막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끝이 여기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 트레일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트레일러, 헤더, 매 계층마다 헤더가 추가됐지만은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 데이터의 끝이 여기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트레일러라는 게 추가가 돼요. 이 계층에만 추가되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만.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단위는 프레임이라는 단위예요. 프레임 단위. 자, 이런 데이터를 순칙에서 받았을 때는 헤더와 트레일러를 제거한 다음에 이 패킷을 넘겨주는 거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인접한 개방 시스템, 간단하게 뭐 랜 내부에서의 맥 주소로 이동 가능한 그 내부에서까지의 어떤 그런 회선 구성에 사용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물리 계층은 가장 마지막 계층이죠. 물리 계층은 실제 그 회선이나 장비들과 관련된 그런 특성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앞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온 이 프레임을 신호로 변환하는 신호. 해서 신호를 실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물리계층. 이 전송과 관련된 규정들, 뭐 신호의 크기는 얼마로 해라, 서로 연결되는 그 장비들, 뭐 모뎀, DSU면 DSU, 이 각종 장비들의 접속되는 어떤 그런 간격이나 개수, 어떤 그런 특성, 핀마다의 어떤 기능들, 신호 전송 절차, 즉 그 회선이나 장비들과의 어떤 그런 연결이나 물리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 연결, 이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들과 관련된 규정들, 이것들이 물리 계층에서 진행되는 거죠. 자, 지금 응용 계층부터 물리 계층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데이터는 우선 그 밑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하죠. 하위 계층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실제 여기서 데이터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 보내려면은 먼저 내 네트워크 내부에서 얘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죠? 얘를 먼저. 랜 환경. 여기까지가 랜 환경이라고 생각하죠. 랜. 다 각자의 랜이에요. 랜. 다 랜. 자, 이 안에가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공중교환망을 통해서 연결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맥 주소만 있으면 돼요. 왜? 내부에서는 각각의 맥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역할하는 게 뭐? 실제 이 데이터가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그렇죠. 물리계층과 관련된 거. 물리계층과 관련된 규정이 사용되겠죠. 물리계층이 사용돼요. 실제 데이터가 빠져나갈 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까지 랜 바깥점 여기까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 요까지 다리를 놓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데이터 링크 계층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이용한다? 맥 주소를 이용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는 실제 이 데이터를 찾아가는 경로를 볼게요. 경로가 자, 이런 경로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해요. 이 중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가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선 여기서 라우터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를 찾았어요. 우선 어디로 갈지는 알아요. 어디로 갈지는 아는데 어떻게 갈지를 찾는 거죠. 그게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이 신호를 보내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도 보내보고 이렇게 다 보내봐요. 다 보내봤더니 지금은 이게 제일 빨라요. 요게. 그러면은 데이터를 지금 동안은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서도 계속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갑자기 여기에 꽉 막혔어요. 왜? 이쪽이 빠르다고 다른 데서도 이쪽이 빠르다는 걸 아니까 다들 일로 가려고 그러겠죠. 이제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여기가 이제 막 차량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빠른 길을 또 찾아요. 그러면은 전송되는 과정 중에서도 새로운 길이 검색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 보내는 거예요. 또. 이게 라우팅 프로토콜 역할이에요.
IP 주소는 실제 요 전송되는 그 위치를 찾는 그 주소를 갖고 있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놨다가 또 이렇게 놨다가 달라지겠죠. 실제 낸 환경 외부에서 그 수신측 데이터가 있는 랜까지 가는 이 구간, 여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다리를 놓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데이터가.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 안에까지는 뭐예요? 이 안까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또 그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계층까지 해서 다리를 놨어요, 여기까지. 이 보면 이제 다리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다리가 형성했으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야겠죠. 다리를 형성하는 것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될 거예요. 주고받을 때 그때 이제 전송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전송 계층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TCP로 주고받을 것이냐, TCP는 데이터를 계속 보내면서 어때요? 잘 가는지 확인을 해요. 잘 가나 확인해요. 그래서 신뢰성이 높죠. UDP는 그냥 보내기만 해요. 확인 안 해요. 그래서 빠르긴 하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빠르긴 해요. 하지만 신뢰성이 떨어지죠. 자, 그 다음 전송돼서 여기까지 데이터가 갔어요.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세션 계층에서 이만큼이 하나의 단위구나. 이만큼이 하나의 단위구나. 어떻게 알아요? 동기점을 보고서 하는 거죠. 순식에서는 요만큼이 하나씩 단위구나. 그럼 요거 하나씩을 끊어서 각각을 뭐 전달하거나 뭘 해야겠다. 그리고 얘는 포트가 80이고 얘는 포트가 뭐 23이고 그럼 얘는 이 데이터로 가고 얘는 이 데이터로 가겠구나. 세션 계층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표현 계층에서는 요만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암호화되어 있네? 혹은 뭘로 암호화되어 있구나. 무슨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방식으로 암호를 풀면 되겠구나. 혹은 BMP 이용한다고? JPG 이용한다고? 알았어. 그럼 JPG로 맞춰줄게. 코드 그럼 ASCII로 바꿔. 이런 것들이 그렇죠. 표현 계층에서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응용 계층은 요 데이터가 이제 실제 지금 사용자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환경인 이게 지금 웹브라우저구나. 혹은 이거는 메일 주소구나. 아니면은 FTP 환경이구나. 요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켜줘서 데이터가 실제 주고받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에요. 이게 OSI 7계층. 자, 이렇게 7단계로 구성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안전하게 전송되는 거죠. 각자 자기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드린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서 각 계층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